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 김태원입니다. 레닌 시대 이후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됐던 스탈린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1953년 사망하기 전까지 30여 년간 소련을 철권 통치하면서 빛나는 태양, 삶의 지주,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찬양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끝없는 우상화와 잔혹한 숙청이 알려지면서 그는 사망 이후 공산주의를 변질시킨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사망 이후에도 여러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서 계속 재평가되기 마련이지만 유독 북한만은 다릅니다. 특히 올해로 사망 30년을 맞는 김일성 주석은 여전히 신화 속에서 존재하며 3대 세습체제의 바탕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은 그런 김일성 주석의 신화가 과연 진실에 바탕한 것인지 8차례의 방송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번의 방송에 이어 이 시간 역시 함께해 주실 고려대학교 북한통일연구센터 정교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김일성 주석의 생애에 대해 연구하고 또 책을 내신 두 분의 얘기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학자인 표도르 제르치즈스키 한국 이름 이휘성 박사의 도움 말씀과 언론인 출신의 북한연구가 김용삼 기자의 말씀도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사망 30주년 특집 김일성 신화 너머의 진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청년 김일성과 보천보 전투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3화 김일성. 그는 정말 항일투쟁의 영웅이었나. 지금 시작합니다. 정교진 박사님, 우리가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서 김일성 주석의 어린 시절에 담겨진 과장과 왜곡, 또 허위 사실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청년 김성주가 만주 지역에서 항일 활동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얘기도 나눴는데 오늘 얘기도 이 항일 유격 활동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먼저 1930년대 당시 그 시대 상황을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1930년에 코민테른의 지시로 조선 공산당들이 해체되고 조선인들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만주 동북 지역에 거주한 조선 이주민들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예, 무려 많게는 20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200만이요? 200만이요. 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동북 지역의 일제 탄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고 또 동시에 거기가 독립운동의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에 조선인이 1,100명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수는 아닐 것입니다. 1931년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20개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동북 삼성을 식민지화시켰는데 이때부터 조선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에 기속된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 독립운동 단체들도 한족들과 연합해서 항일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공동의 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만주에서는 한국 독립군이 형성되었고 남만주에는 국민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던 군사교육기관 하성의숙, 이것이 국민부에 속했는데 여기서는 조선혁명군. 네. 북한이 말하는 조선인민혁명군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국민부에는 공산당들이 많이 침투했습니다. 그중에 하성의숙에 침투한 김창민에게 포섭되어서 김일성도 공산주의자가 되었다고 우리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김성주가 안den으로 가서 별동대를 조직해서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당시 시대 상황을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휘성 박사는 당시 청년 김성주의 항일 유격 활동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체 만주 한일 운동이 중국 공산당 소속 운동이었습니다. 발치산 활동이죠. 그래서 일본군하고 만주군을 공격했고 그리고 일본 제국을 약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북에서 나온 책에서도 발치산 부대 구조를 설명할 때는 부대 이름을 연대 아니면 사단이라는 표현 사용하지 않고 용 아니면 사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한일 발치산 회고록 보시면 자주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중국식 부대 이름을 사용합니까? 왜냐하면 저 부대는 중국 공산당 소속 부대이기 때문이지요. 정교진 박사님 말씀에서도 또 이휘성 박사 얘기에서도 청년 김성주의 항일 유격 활동에서 계속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 활동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청취자분들에겐 아주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을 텐데 김용삼 기자의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 김일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책 중에 하나가 이 한재덕 씨의 김일성을 고발한다라는 책이에요. 한재덕이 그래도 일제 시절에 고향이 평양이어서 평양에서 기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재덕이가 김일성 전담 기자를 해요. 그래서 김일성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가공의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이 한재덕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일본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1960년에 귀순을 해와요. 그래가지고 한재덕이가 내가 김일성의 얘기를 듣고 뻥튀기를 한 것이다 라고 그 책에다가 아주 낱낱이 써놨습니다. 한재덕 씨의 기록에 의하면 김성주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아버지 김영직이 전 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이주를 했을 때 거기서 사업을 하려면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전 가족이 다 중국으로 귀화를 해서 중국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그 자기 중국이니까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한 거죠. 정 박사님, 어떻게 보면 김일성 가족이 당시 만주에 있던 한인 가족으로서는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귀화를 하게 됐고, 그래서 또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좀 이런 말씀인데, 이게 충격적인 이유가 북한에서는 절대 그 어디에서도 좀 들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좀 숨기는 걸까요? 김일성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것을 숨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김일성 하면 주체 사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 주체 사상의 핵심은 김일성의 혁명 사상. 그래서 김일성을 띄우는 건데, 근데 박사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체는 곧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것이었고, 그래서 김일성이 어떤 조선을 해방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선전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렇죠. 김일성이 중국 공산당원이다 하면 이 주체 사상의 신화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에 얘기 중에 하나를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김 기자님은 이제 한재덕, 그죠? 한재덕이 네. 김일성을 고발한 책을 인용해서 김영직이 만주에서 이주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국적을 가져야 됐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당시 만주는 무주공산이었습니다. 이 중국 국민부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고, 이때 중국 국적을 받아야만 장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1950년대 초반에 일괄적으로 중국 국적을 조선인들이 받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조선족으로 불리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김일성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확실하지만 당시 중국 국적을 가졌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결국 제 머릿속에 남는 건 청년 김일성은 분명히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다. 이거 같네요. 이휘성 박사는 이렇게 증거를 얘기합니다.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에 약 1932년경에 입단할 것 같고,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보증인까지 알고 있습니다. 요즘 북에서는 입단하려면 보증인 2명이 필요하고 당시 중국 공산당 그 규칙에 따라 김선조과 같은 지식인 입단하면 보증인 딱 1명만 필요했습니다. 그 보증인 이름이 리정산이었고 세계와 더불어 제2권에서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정 박사님, 보증인 이름까지 있을 정도로 김일성 주석이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 활동했다는 건 진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 항일 유격 활동을 하면서 김성주가 민생단으로 의심을 받기도 했는데 우선 그 민생단이 무엇이었는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생단이란 이름은 네. 혁명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민생을 더 중요시하면서 일본인 지도 밑에서 자치기구를 만들자라고 선동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공산당이 적이다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생단의 활동은 5개월 만에 해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반민생단 투쟁은 네. 이 내부의 간첩 색출 작전으로 3년 반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민생단 사건은 중국 공산당 유격대 내에 있는 조선인들을 일제의 간첩이라는 혐의를 씌워서 처단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일제의 조선인과 중국에 대한 분열 책동에서 비롯됐는데 그러니까 민생단 사건 전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만주사변 이후에 1933년까지 연길, 왕청, 화룡, 훈춘 일대에 항일 유격대가 만들어집니다. 이 유격대를 통칭해서 우리는 동만 유격대라고 부르는데 당시 병력 한 90%를 조선인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자신의 별동대를 데리고 이 왕청 유격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민생단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네, 박사님께서도 정리를 해주셨지만 결국 민생단 사건이란 중국 공산당 유격대 내에 있는 조선인들한테 일제의 간첩이다라는 혐의를 씌워서 처단한 사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휘성 박사님은 청년 김일성이 민생단이었다고 하는 것은 오해였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시 그런 공포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김일성이 어떤 특별한 잘못이 아니고 그 김일성뿐만 아니라 거기 조선 사람도 그 중국 사람도 그런 발치사는만 수백만 정도 그런 근거 없는 고발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휘성 박사 얘기처럼 김일성 주석이 민생단은 아니었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당시 김일성이 민생단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민생단을 가리는 재판에서 통역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 그 정도로요? 그리고 또 이제 김일성이 항연 제1로 군 약사라는 거기서 반민생단 투쟁은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라고 평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일성 동지 약전에서는 반민생단 투쟁이란 혁명 대열에 끼어든 적의 간첩 주구단체인 민생단을 숙청하게 한 투쟁이라고 서술되기도 했습니다. 만일 하나 김일성이 민생단에 활동했다면 이런 식으로 민생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일성 주석이 민생단을 싫어했다는 건 진짜 확실한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또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청년 김일성이 만주에서 전설적인 항일 운동가였다. 또 이런 북한 주장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건이 지금부터 얘기를 나눌 보천보 전투인데요. 이 보천보 전투,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보천보 전투를 북한에서는 어떻게 배우는지 북한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다녔던 평양 출신 김정국 씨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천보 전투 모를 사람은 없죠. 초중고등학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관련 어떤 강연회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보천보 전투의 의의가 아직도 그 문구가 생각나는 게 보천보 전투의 승리는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조선인민의 정신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투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리고 평양 시내도 곳곳에 보면은 버천보 전투를 형상화한 뭐 모자이크 벽화라든가 미술 작품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해요. 가운데 김일성이 이제 우뚝 서 있고 뭐 이렇게 손을 들고 연설을 하는 그 주변에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희망이 넘친 모습으로 바라보는 뭐 그런 작품이었는데 버천보를 치고 일본 거기에 경비대라든가 순사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이제 연설하는 그 장면을 묘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정말 김일성은 정말 대단하구나. 김일성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뭐 일본의 식민지로 살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상상하기로는 버천보 전투가 딱 벌어졌을 때 당시 뭐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줄 알았고 정말 와 우리나라 이제 광복된다 뭐 이런 희망으로 뭐 온 나라가 되게 들끓는 그런 걸 상상을 했었어요. 네, 정말 이 얘기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북한 주민들이 배운 보천보 전투는 김일성 항일 무장투쟁의 전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좀 크게 한 2가지 정도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은 김일성 주석이 전투 지휘를 했느냐. 이휘성 박사, 김용삼 기자의 의견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릅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보천보를 공격하자고 한 사람은 김일성이었던 기록까지도 존재합니다. 일본의 그 재판서 기록을 보면 거기서 한인 조국 광복회 그쪽 사람들은 다 체포되었고 그래서 그 재판 기록이 있는데 보천보 공격하자고 한 사람은 김일성이었던 것은 그것도 사실입니다. 보천보를 지휘를 한 지휘관이 지금 북한 수령이 된 그 김일성, 김성주냐 하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 박사님, 이휘성 박사는 김일성 주석이 지휘했다. 그리고 김용삼 기자는 근거 없는 얘기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이희성 박사님은 보천보를 공격하자고 한 사람이 김일성이 맞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를 한번 추적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935년 3월 동만으로 다시 돌아온 김일성은 민생단 혐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 그때쯤에 중국 공산당은 만주 지역 전역에 전개된 유격대를 제7차 코민테른의 결의에 따라서 동북항일연군으로 개명을 합니다. 근데 그때 김일성이 이제 동북항일연군에 2군 3사로 편성되었는데 3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대장 정도 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당시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인 김책과 최용곤도 네. 간부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다가 1936년 7월 달에 이 동북항일연군이 제1군과 제2군을 합쳐서 제1로군으로 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 부대는 6사로 변경되어서 네. 바로 이제 백두산 지역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백두산 남쪽 갑산군의 조선 측 공산주의자 박달, 박금철 등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정보를 얻고 1937년 6월 4일에 보천보를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그보다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보천보 전투의 성과입니다. 김용삼 기자와 이휘성 박사는 이렇게 각각 얘기합니다. 보천보 전투라는 거는 보천보의 위치가 그 순사 주재원이 5명 정도 주재하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인데 이 산골 마을에 그 게릴라들이 그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뭐 옷까지 뺏고 식량 뺏고 불 지르고 파출소 주재하는 데다가 막 총을 난사해 가지고 그 파출소 옆에서 잠자던 그 일본군 순사의 2살짜리 젖먹이 아이가 유탄에 맞아 죽은 거하고 일본인 음식점 주인이 길에 나왔다가 복부에 총 맞아 죽은 거 그게 전과에 다예요. 문제가 뭐냐면 큰 전투가 아니고 상당히 작은 전투였습니다. 사실 보천보 자체는 당시 기록을 확인하면 현재 일본 경찰이 별로 없었고 순사는 딱 한 명만 남아있고 그리고 발치산 소리를 무기 소리를 들어서 혼자 남아있는 순사가 너무 두려워해서 대피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김일성이 어떤 연설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급을 붙인 것이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북에서 인민무력 부자
민간으로도 지냈지 현도 살아있었을 때는 그렇게 진언했고 사실은 그 전투는 그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음 날에 만주의 북에서 구시산 전투라고 부르는 전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들으신 것과 같이 이 두 분이 비슷하게 그 보천보 전투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습격 정도였다. 성과도 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좀 한 가지 생기는데 도대체 왜 북한은 이 보천보 전투를 대단한 전투로 막 과장해서 선전하고 있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정 박사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두 분의 지적대로 보천보 전투가 아니라 그냥 기습, 습격입니다. 네. 성과도 일본 순사들은 다 피신하고 일본 순사의 아이가 유턴에 맞고 일본인 요리집 주인이 살해되는 그런 정도.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것을 일본군 한 수백 명을 무찔렀다. 가대 포장해서 선전하는데 북한에서는 또 이 김일성 동상이 처음 세워진 곳이 바로 네. 보천보입니다. 1955년에. 네. 또 그다음에 김일성의 1인 지배 체제가 구축된 1967년에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 장군의 노래의 내용도 보면 보천보 전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보천보 습격을 과장해서 선전한 이유는 보천보 전투가 아주 작고 미미한 전투라고 하더라도 당시 조선 팔도에 네. 다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이 사건을 그 다음 날인 6월 5일 날 2차례 호해로 전합니다. 호해라는 것은 이제 신문사가 이제 보통 사회적으로 위급하거나 중대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알릴 목적으로 배포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작은 전투라고 하더라도 동아일보는 매우 비중 있게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제항과는 무장 투쟁이 당시만 해도 거의 시들해 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전투였지만 이것을 계기로 일제가 대대적으로 항일 유격대를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큰데 박사님, 결국 전설적인 그 김일성 주석의 보천보 전투가 우리가 이제 확인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게 조금씩 좀 많이 과장되고 또 왜곡됐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정리하자면 종합적으로 청년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평가해 본다면 한마디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김일성은 항일 투쟁의 영웅이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일성이 일정 부분 항일 무장 투쟁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선 독립군으로가 아닌 중국 공산당 일원으로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으며 항일 투쟁을 했다는 점입니다. 민생단원 혐의를 받아 처형될 수도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 여러 명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구살성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권력을 잡고 북한 정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중국을 여러 차례 이렇게 방문했는데 항일빨 치산 당시 자신을 도와주고 목숨을 건져준 은인들을 전혀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영문중학교 상월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이 모두가 중국 공산당 일원이었다는 과거 신분과 또 과거 행적, 특히 보천보 전투가 보잘것없는 산골마을 급습 사건이었다는 것을 철저히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아니었는가. 당시 김일성과 같이 활동했던 중국 공산당 유격대 출신들이 1990년까지만 해도 많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에 대해서 수많은 증언들을 쏟아놨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신화를 만들어낸 북한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김일성이 제시했던 입장을 개발시켰고 고도화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김일성 사망 30주년 특집 김일성 신화 너머의 진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청년 김성주가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후 벌인 항일 활동들과 그 최고의 성과로 선전하고 있는 보천보 전투의 실체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살펴봤습니다. 신화에 가려서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볼 수 있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고려대학교 북한통일연구센터 정교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